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난번 1강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제2강 창직의 직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직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렇게 바뀐 직업 외에 또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직업에 대한 몇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좀 재미있고, 그리고 유쾌하고, 그리고 유용하고 신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화면은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이, 그리고 AI가, 로봇이 앞으로 사람을 대체할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3D 프린터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손, 귀, 팔, 다리 등 여러가지 다양한 의료적인 부분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메인 화면으로 보내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는 사람보다는 컴퓨터, 그리고 AI나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그 단어가 어떤 휴머니즘을 앞서 나가는 그런 단어로 많이 이렇게 대두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또 사람이 잘하는 일을 이렇게 컴퓨터나 AI가 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슬퍼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과거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입고 계시는 옷 누가 디자인한 것인가요? 물론 그 디자인한 옷이 비싸기도 하고 또 좀 저렴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뭔가 의상을 만들 때 우리는 디자이너, 특히 패션 디자이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이미지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앙드레 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의 패션 디자이너의 대명사 바로 앙드레 김 선생님이 아주 어린 친구들까지도 머릿속에 많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패션 디자이너 1호는 바로 노라노씨라고 하네요. 자, 이분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패션 시장에서 모델들과 함께 패션 쇼를 열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 다양한 연예인들과 함께 패션 작업을 할 만큼 나이를 잊고 아주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디자이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부럽네요. 자, 그럼 다음 직업 한번 볼까요? 최근에도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또 조금 중년에게 아주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는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 바리스타의 시작은 바로 이동진 씨인데요. 이분은 바리스타라는 이 직업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는 없던 커피 전문 직종 분야의 전문가를 해외에서 발굴하게 되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도입한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동진 씨는 단순히 그냥 바리스타로서 커피를 맛있게 추출하고 커피를 정말 아주 예쁘게, 그리고 또 커피를 정말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타는 것만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에 관계되는 강연, 그리고 또 커피 회사를 차려서 원두를 수입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커피 바리스타의 직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양성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바로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시작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서 보고 내가 모방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기도 하죠. 그러나 직업은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직업은 경제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직업이라 하면 수익을 창구로 하는 일이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나의 의식주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매일매일 혹은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일, 또 정확한 주기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지와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윤리성입니다. 직업은 모름지기 떳떳해야 하고 또 자부심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몇몇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 소매치기, 혹은 우리가 말하는 깡패,
혹은 우리가 말하는 폭력배, 뭐 우리가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도 직업에 해당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경제성, 지속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직업은 윤리성에는 어긋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아르바이트는 직업에 해당이 될까요? 아르바이트도 직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를 직업이라고 정식적으로 칭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우리가 원해서 선택해서 하는 일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상 파트타임 혹은 아르바이트, 인턴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에 사회적으로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인지라 이러한 직업들도 직업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만들어져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발굴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창직입니다. 창직은 스스로 자신의 적성 및 좋아하는 분야에서 재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세상에 없던 직업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도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모하는 것이 바로 창직입니다. 어때요?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시대는 직업을 그저 갖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만 18세가 되어서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9살도 직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9살짜리가 만든 직업입니다. 먼저 3D 프린터 쇼콜라티에라는 직업인데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고 항상 즐겨 먹는 초콜릿을 뭔가 이런 어떻게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는 것을 재미삼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직업을 해볼 테야 라고 해서 3D 프린터와 또 초콜릿을 만드는 쇼콜라티에라는 직업을 합해서 이런 3D 프린터 쇼콜라티에라는 직종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또 토피아리 디자이너 플러스 제빵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모아서 직업을 또 하나 만들기도 하네요. 참 아이디어가 대단하죠? 인형집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인형이 사는 집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선물로도 받거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인형집을 전문적으로 인테리어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거죠. 자, 이번에는 바다 건축가 해저도시 개발자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본인의 직업으로 갖고 싶은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직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혹은 융합하는 거죠. 두 가지의 직업을 같이 겹쳐서 하나의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 이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식물책 작가라는 직업도 있고요. 돌고래집 건축가, 그리고 꽃 디자이너 광고 제작가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특정한 분야를 세분화시켜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전문화시키는 것, 이미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같은 청소년 혹은 성인들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6학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면 어떤 직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그 중에서 가장 아이디어가 괜찮은 아기말 통역사라는 직업을 제가 화면에 한번 소개해 보는데요. 아주 늦둥이 동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동생과 대화하고 싶은데 아직 아기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엄마는 뭔가 아기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도 아기랑 동생이랑 대화하고 싶은데 아기말 통역사라는 직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직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중학생들의 미래의 직업도 한번 엿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중에서 고민삭제연구원, 그리고 동물놀이 전문가, VR 미리 건축가, 나노과학 장기 청소원. 어떤가요? 중학생 정도가 되니까 조금 직종이 다양해지고 살짝 수준이 서지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창직이라 하면 모르기 아주 정말 보지도 못한 없던 직업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직업에서 좀 더 아이디어와 좀 더 창의적인 그러한 어떤 터치를 더했을 때 새롭고 재미있고 또 다양한 그런 분야의 직업들을 우리가 재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어가는 코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디 여행을 가거나 혹은 낯선 곳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항상 그냥 이렇게 찍지 않고 그 배경이나 혹은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참 재미있는 사진들을 본인 스스로가 연출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우리의 포즈,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죠? 일렬로 서서 나란히 V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다들 정말 어딘가에 단체 사진을 찍는 포즈로 어색하게 찍는 그런 경우도 많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건 나이가 어리더라도 또 나이가 많더라도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하나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고를 하는 지금의 현 시점의 인재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서는 어떤 인재들을 선호할까요? 말씀처럼 통섭형, 협업형, 그리고 네트워크형 인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개인기, 본인의 개인적인 지식, 역량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카리스마를 보인다면 앞으로는 누군가와 협업하는 것, 함께, 그리고 누군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통섭형의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인재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인재형에 속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에 저도 선뜻 대답을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협업형 혹은 네트워크형의 그러한 리더십으로 좀 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창직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취미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직업을 새로 만들어낸 분들의 사례인데요. 먼저 애완동물 행동상담가라는 직업입니다. 이 정호원 씨는 어렸을 적부터 아마 애완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국내 동물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이 직업에 종사하려면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을 통해서 동물 행동 관련 학위를 받거나 혹은 동물을 돌보는 산업에 종사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요.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애완동물 행동 훈련 연구소 등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물을 다루는 기술과 경험 혹은 의사소통 및 상담의 기술, 또 주인이 공감하고 행동 교정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시키는 능력 등을 바로 갖춰야 한다라는 거죠. 영국 내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직업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시간당 소득 페이는 우리나라 한화로 파운드로 85에서 250 파운드라고 하면 한화로 14만원에서 약 42만원 정도의 시간당 어떤 수익을 내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국내에서는 동물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교정 및 상담을 위한 공식 자격증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비슷한 관련되어 있는 연맹이나 협회 등이 있을 뿐이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다 보니 아마도 이러한 직업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러한 직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또한 취미를 발전해서 직업으로 전환한 케이스인데요. 바로 아이패드 화가 정병길 씨입니다. 이분은 잘 나가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한때를 접고 은퇴 후에는 국내 최초 아이패드 화가로서 새 삶을 시작하신 경우입니다. 평소에 유화로 풍경화를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이분은 생활 속에서 더욱 쉽고 또 재미있게 그림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패드에 그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정병길 씨의 이러한 노력이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의 개인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미술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해요. 현재는 이분의 카페와 페이스북에서 그동안의 다양한 어떤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케이스 또한 취미를 발전한 창직의 사례입니다. 스마트폰 사진 작가인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도 조금 빠르게 시초로 알려주신 하나의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에 스마트폰으로 정말 멋진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각자의 SNS에 올리는 젊은이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이분이 찍은 사진의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감상해 보실까요?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저런 장면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도 스마트폰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스마트폰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고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의 역할들을 합니다만, 물론 스케줄도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저런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또한 취미를 창직으로 연결지어서 직업을 만든 사례입니다. 바로 취미 컨설턴트인데요. 취미 컨설턴트는 무슨 일을 할까? 자, 한번 볼까요? 앞으로는 가족 단위의 레저 산업이 굉장히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될 즈음에 우리나라가 주 5일제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서 휴일은 자연과 함께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주말마다 짐을 꾸려 캠핑을 가는 사례가 많았죠. 요즘 젊은 아빠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에게 소홀했던 지금 예전에 저희 아버지 때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야외에 나가게 되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가족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하나의 핫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캠핑 인구는 비단 가족 단위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죠. 요즘 친구 혹은 비즈니스 모임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들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각자가 자신의 취미나 혹은 특기들을 발휘하거나 또 살리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취미가 뭔지 그리고 내가 특기가 뭔지를 고민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취미 컨설턴트가 그러한 컨설팅의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 좋은데요? 저도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차 여행의 1호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기차 여행 전문가 1호 바로 이분이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기차 여행을 그냥 단순히 어떤 여행의 코스로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기차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느낌, 감동, 그리고 또 산책하기 좋은 곳, 또 우리나라를 구석구석 어디가 정말 아름다운지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소개해주는 저렴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용으로 여행을 알차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맞춤식 기차 여행을 컨설팅 해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시간 내어서 이분이 컨설팅 해준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기차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곳을 한번 도전을 해 봐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취미가 아닌 경력을 발전시켜서 창직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먼저 매매주택 연출가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러한 직업을 홈스테이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몇 달 후에는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인테리어와 홈스테이징은 다른 것이다 라고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테리어는 채우는 행위라면 홈스테이징은 비우고 치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터득한 감각에 대한 확신이 커질 무렵 조석균 씨는 홈스테이징 전문가라는 커리어가 자연스럽게 추가가 된 사례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공간에 가구를 재배치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움의 미학이죠. 뭔가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치우고 정리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의미의 공간들을 연출하면서 이러한 직업들을 활성화하게 되었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작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미국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을 팔거나 혹은 집을 전세를 내거나 매매를 할 때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좀 더 이 집을 아름답게 공간을 꾸미고 또 이 공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먼저
연출을 해서 재정비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매물로 나온 집들이 인기가 있어지고, 또 사람들이 내가 이 공간을 살려고 하는데 앞으로 내가 이사를 들어오면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공간을 볼 수 있어서 더 유익한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이번에는 관심 분야와 취미 두 가지의 케이스를 살려서 직업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막걸리 소믈리에라는 직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와인 소믈리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주인 막걸리를 소믈리에로, 뭔가 막걸리의 어떤 다양한 맛, 그리고 막걸리에 어울리는 음식, 그리고 막걸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주 배합들을 어울려서 그걸 소개하고 권하는 직업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막걸리를 가끔 이렇게 마시기도 합니다만, 막걸리 소믈리에가 추천해주는 막걸리를 판매하는 식당에 가서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을 주문을 하기보다 이분들이 이렇게 권해주고 설명해주니 훨씬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 맛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직업들이 다양해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많은 직업들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그저 막연히 꿈꾸다가 꾼 그러한 꿈처럼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거예요. 꿈을 만드는 틀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관심사, 그리고 내가 미리 경험해본 경험치, 그리고 내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해본 경력,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무 등이 모두 모아져서 꿈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꿈 액자라는 거겠죠. 결국 그 액자 속에 우리는 꿈을 이렇게 만들거나 그리거나 혹은 새겨두는 겁니다. 각자가 이렇게 다양한 꿈과 관심사를 통해서, 또 경험과 경력을 통해서 꿈을 틀을 만들 수 있다면, 꿈을 만드는 것은 비단 어리고 혹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자 합니다. 67세에 수채화가로 데뷔를 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지금 현재 90세 박정희 할머니입니다. 67세란 나이에 수채화가로 데뷔하여서 지금까지 수채화 작가로 활동 중이신데요. 벌써 30년 차가 넘은 그러한 화가의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꿈틀을 드디어 67세에 완성해서 그 꿈틀을 가지고 본인의 직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바로 이분이 보여주는 열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서울대 의대의 김원곤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50대에 4개 국어를 공부하고 마스터하였으며, 또 본인의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가진다라는 취지하에서 본인의 육체를 이렇게 건강하게 가꾸고 관리한 그러한 모범 사례입니다. 50대 같으신가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일본에 있는 시바타 토요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두둥 깜짝 놀라실 만한 98세에 2권의 시집을 출간한 시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바타 토요 할머니를 사례로 소개했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늦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성을 좀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창직 사례에서의 이제 마지막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성형 멘토로 활동 중인 박효정 씨입니다. 이분은 워낙 매스컴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던 분이죠. 본인이 성형을 통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하죠. 수차례 수술을 하면서 본인이 뼈아픈 그런 어떤 경험치들을 누군가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성형 멘토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렇게 실패하지 말라고 도움을 주고자 이 직업을 본인이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또 본인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되고자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형수술을 할 때 잘 알지 못하고 선택했을 때 얻는 여러가지 후유증은 본인의 몫이죠. 아마도 성형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하거나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저라도 박효정 씨에게 가서 멘토가로서 상담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성형 멘토가로서 활동하는 글로벌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우 멋지네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격증을 따거나 학원을 등록하거나 이렇게 누군가가 하는 뻔한 그러한 어떤 계획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저의 강의를 들으셨다면 또 보셨다면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1번, 내가 가진 꿈틀, 나의 경험, 경력, 관심사, 취미 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 정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그런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하는 이유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 도다에는 앞으로 이러한 고민이 있거나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글로벌 모티베이터로서 창직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앞으로 만들고자 또 하고자 하는 직업을 적어서 우리가 서명서라고 하죠. 서명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꿈을 시각화하면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은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그러한 글로 표현된 것을 늘 수시로 내 눈에 띌 수 있게끔 두는 곳에 이렇게 적거나 붙이거나 둔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암시화를 하고 그 암시화가 결국 그것을 실현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의 꿈은 이렇게 스타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별은 어디인가요? 무수히 많은 하늘 속에 있는 다양한 별들 가운데 가장 먼 곳에 있지만 가장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는 그 별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도다의 창직 2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1강, 2강, 앞으로 나올 3강, 4강을 통해서 저도 발전되고 또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그러한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금은 좀 어색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창대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명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야겠네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지고 정말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